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분석하곤 했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많지 않고요. 수급도 워낙 또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대신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분들 모시겠습니다.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김태성 IS셋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도 급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 급락을 보면서는 그래, 우리가 3일절, 월요일, 대체 휴일 때 하루 쉬어갔으니까 그만큼 조금 더 빠진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 투자자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장은 장 초반부터 좀 예상롭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렇게 뭐 12%, 14%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두 분 다 투자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시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텐데 오늘 같은 날은 경험이 당연히 뭐 처음이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우리 이 부장님 먼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글쎄 저 어제까지도 말씀하셨듯이 어제까지 좀 이해를 했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말도 좀 잘 안 나왔던 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일단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은 그 누구도 좀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충격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충격에 대한 그 공포심은 근데 무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더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장을 좀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과하게 매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는 이 해석이 안 되죠.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펀더멘탈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좀 예상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대응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역으로 본다고 하면 이 앞서서 펀더멘탈 상황은로 주가를 지금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싸진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기회로 또 받아들일 필요는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띄워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 일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닷컴 버블, 9.11 테러, 금융 위기, 코로나 등등등. 사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너무 흔들렸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나온 오늘장 같은 경우는 유독 우리 시장이 더 많이 흔들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이란 전쟁 이슈가 사실 예상을 못했다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또 달리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 또 김태성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기준으로 지금의 사태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표면적으로 단순히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했으니까 증시에 불안감이 올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내용들을 조금 더 딥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되면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쟁 파장이 결국엔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중국,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까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이제는 제법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일본의 경우로 시장을 집중적으로 보셨다라고 하면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왔어야 될 부분이 뭐냐? 방산주들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방산주들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고 하기에는 관련주들의 흐름이 유가라든지 해운 일부 종목군들 제외하곤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기보단 그 안에서 지금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확산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이 진단을 해 주신 것처럼 전례 없는 일일 수도 있고요. 하락률, 하락폭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보는 대신에 시장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 키워드를 좀 나눠서 봐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 키워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1부터 5까지 나와 있습니다. 급락, 패닉셀, 그리고 이란발 리스크,
유가와 환율, 인플레이션 조금 전에 또 진단을 간략하게 해주셨고요. 반등이 가장 강할 섹터, 앞으로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마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까지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진단을 내려주신 거 이어서 이 급락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앞서서 보았던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많이 투자 경험이 긴 분들은 9.11 테러, 특히나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이건 뭐 정말 증시가 땅으로 너무 꺼져도 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 낙폭도 넘어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인을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올해 들어오면서 가장 강했던 증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로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제3국,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봤을 때 단연 1월달, 2월달에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기업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 그들이 보여줄 앞으로의 영업이익률을 감안을 해보면 주가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고 종목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승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갈 수 없다, 아니다,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1월달, 2월달 만약 미증시도 강했고 유럽도 강했고 중화권 증시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의 이러한 조정이 우리나라만 혹은 우리나라만 유독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워낙 1, 2월 달에 다른 자산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추종하는 ETF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나 나스닥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두 가지 ETF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EWY ETF, 코르 ETF인데 EWY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합산을 해보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르 ETF 같은 경우에는 EWY ETF를 포함하고 있는 ETF의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수 추종 혹은 종목 추종을 통해서 3배 레버리지를 발생하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예를 들어 3% 움직였다. 그럼 코르 ETF 같은 경우에는 9% 상승하고요. 만약에 3% 하락했다. 그러면 코르 ETF 같은 경우에는 9%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상승을 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ETF 한 주를 사게 되면 그 ETF에 걸려있는 종목군들을 바스켓으로 사거든요. 바스켓으로 산다는 건 그 프로그램이 가격을 지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효과보다 한 호가 위에, 그러니까 시장가로 걷어들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승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추격 매수가 추격 매수를 부르는 현상들을 나타내서 강하게 상승 원동력이 되긴 하지만, 이게 반대로 작용이 되었을 때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기에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조정의 폭이 혹은 조정의 강도가 오늘 강했던 것은 그동안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커졌던 ETF의 자금 쏠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참 미국 증시가 부러운 게, 이게 부럽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M7 기업들이 흔들려도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섹터,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힘들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힘들더라도 애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명분 있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군들은 이 명분이 있을 만한 지금 상승력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섹터별 밸런스의 불균형이 오늘의 어떤 조정의 폭을 가속화시킨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웅 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뉴욕타임스 보도로 전해지는 내용들 보면은 이란 측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 협상을 제안했다라는 소식들도 뭐 전해지고 있고요. 어쨌든 글로벌 시장으로 보자 그러면 이렇게 전쟁 종식 혹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압축하면서 조금씩 더 안정세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선물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도 그러면 따라서 좀 낙폭을 줄이거나 혹은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요? 뭐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좀 급락했던 구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과하게 많이 올라서 떨어졌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많거든요. 예. 진짜 미국 시장이 왜 이 전쟁이 얘기 나왔을 때 버티고 우리나라는 떨어지냐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 역으로 얘기하면은 최근에 몇 달간을 보면 미국 증시는 답답한 횡보 장세에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히 좀 올랐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떨어졌을 때를 미국 증시와 또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구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이란 쪽에서의 전쟁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제가 사설로 보면은 미국 안에서도
이 이란의 그 미국이 뭐 이란 쪽을 공격하는 것 날짜를 도박 사이트에서 내기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좀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오히려 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좀 오르게 된다고 했을 때 미국은 좀 에너지주들의 비중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장 시장을 이끌었던 상황에서 미국도 이번에 봤을 때도 이 사태 나온 다음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약간 조정을 받았지 나머지 기업들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와는 좀 질적으로는 좀 틀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큰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종전에 대한 뭐 제2 부분이 1순위로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 수는 있겠지만, 과도하게 우리나라 올랐던 그런 상황에서 좀 저는 오히려 이 조정을 기회로 또 삼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어떤 반등의 또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정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네.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창희 유스탁 대표도 함께 모셨는데, 제가 뭐 우려를 더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뉴욕 증시의 블랙스톤발 사모대출 공포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펀드 런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이란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려가지고 이란전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흔들린 것이지 다른 예. 나라들 보면은 큰 흔들림은 없어요. 근데 약간 수면 아래에 가라 있는 게 이제 사모대출 부실 문제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조 원 정도의 부실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지금 이제 블랙스톤 관련해서도 조금 관련된 이슈가 조금 새벽에도 그 간밤에 나왔었는데, 근데 이것 자체가 뭐 JP 모건 다이먼이 작년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뭐 바퀴벌레가 한번 보이면 여러 바퀴벌레가 있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막 한번 뭐 발생을 하면서 또 어떤 다른 쪽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펀드런이 나오면서 또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인가 본다라면 저는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다음 달 초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를 따진다면 약간 유동성이 조금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의 어떤 경계감이 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로 이제 레버리지 구조에서 취약한 그 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크게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추적은 하되, 이거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위험이 나온다라고 대비를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에 방송을 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새벽에 또 새로운 뉴스들이 워낙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내일장 열리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런 뉴스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내어드리는 분석과 또 바로 몇 시간 뒤에 나오는 분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근 흐름을 보면서는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패닉셀입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시장이 유독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될지 궁금한데요. 우리 유 대표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빅스 지수가 있다면 우리는 변동성 지수가 있을 텐데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뭐 지금 변동성 지수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변동성 지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뭐 차트를 뭐 잠깐 보여드린다라면 예. 미국의 이제 변동성 지수는 지금 봤을 때 한 21포인트 내외입니다. 21포인트 내외면은 뭐 그냥 약간의 뭐 시장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한 감지는 있지만 뭐 시장이 우리나라처럼 무너질 정도의 이런 신호는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 지수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
오늘 마감된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 75포인트에서 마감을 좀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8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걸 이제 월봉으로 제가 쭉 보여드린다라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면 2006년 2008년이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변동성 지수가 100포인트까지 갔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11년도에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했을 때도 70포인트를 안 넘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엔캐리 트레이 청산 때 한 50포인트 정도 그리고 작년에 무역 분쟁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50포인트가 안 됐는데 예. 지금 왜 80포인트인가 왜 이렇게 높은가라고 본다라면 변동성 지수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포 지수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오르면 떨어지고 빠지면 뭐 오른다고 해서 공포 지수라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과하게 시장이 오를 때도 변동성 지수가 같이 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2월 말에 6,300까지 생각했었던 것보다 빠르게 좀 올라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변동성 지수가 2월 말에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40포인트에 있었던 지수가 55포인트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조정이 너무 심하게 나와버린 거죠. 어저께 이제 한 7% 정도 조정이 나왔고 오늘은 12%가 넘는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폭발을 해버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이틀 동안 이렇게 빠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다. 하지만 변동성 지수를 본다라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봤을 때 변동성이 여전히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게 내일 다시 12%가 오를 수도 있고 뭐 12% 빠진다는 뜻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높은 변동성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좋은 종목이라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 갖고 계시면 정말 어지럽잖아요. 하루에 10%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막 사고 팔고를 할 것이 아니라 좀 이게 변동성이 잦아들기를 좀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오히려 또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조금 빨리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종목 교체를 빠르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패닉셀, 공포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뭐 기사를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신용 물량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최근에 많이 들려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본부장님, 지금 네.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일단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띄워놨는데요. 이거는 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HTS, MTS를 통해서 증시 주변 잔금의 흐름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신용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만약 매도 사이드가 아니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이게 또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때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작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2달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증시 주변 자금 대비해서 코스피는 25%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 차트에 보이시는 파란색이 신용잔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단 코스피만 혹은 코스닥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더 많이 움직였지만 전체적으로 신용잔고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32조 정도까지 이제 금액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30조 이상으로 넘어온 것은 조금은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2월 27일 날 제가 조회를 한번 해봤더니 고객 예탁금 자체가 11조 8조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13조까지 늘었습니다. 불과 몇 거래일 사이에 지금 고객 예탁금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만약 매도가 나왔을 때는 이 높은 신용 잔고 때문에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또 역설적으로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는 증시임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의 하락 변동성이 일단락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주위의 이제 반응들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동안 상승을 즐기던
노리던 투자자분들은 이 상승폭이 줄거나 손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있고 네. 반면에 나 기회를 놓쳤네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던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금을 넣어가면서 이제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이 부장님 계속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내일장이 특히나 궁금한데 움직임이 내일장에서 한번 노려봐도 될지요? 아직은 뭐 저가 매수를 얘기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그 전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 반대 매매가 신용에 대한 우려감은 좀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물선 어떤 효과라고 하는데 레버리지를 처음에 써서 이 시장이 올라가서 자산이 늘어나면 이걸 또 레버리지 또 쓰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어떤 레버리지 패턴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10% 이상만 빠져도 이 담보 비율을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외에서도 좀 많이 해외 쪽 금융 쪽 이 매체에서도 경고를 많이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내일 어떤 반대 매매에 대한 장 초반에 시장에서 타격은 분명히 줄 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지금 그 해외 쪽에서도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벤트가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신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또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융자를 많이 쓴다는 부분은 변동성을 항상 키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일처럼 어떤 그 반대 매매에 의한 주가가 장 초반에 빠졌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은 그걸 논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이 말씀을 어제장 하락을 보면서 이거 기회다 하고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오늘 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내일장에서도 조금은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유 대표님께 이걸 의미를 두고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 오늘 코스닥은 천이 깨졌습니다만 코스피는 5천선을 이걸 지켰다고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천선 위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자,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가 이 주가 상승 그리고 증시에 대한 집중도를 피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안정 프로그램, 뭐 증안 펀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까 뭐 변동성 지수도 말했지만 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권에는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점권에 왔다라는 것이지 여기서 더 안 빠진다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서 뭐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10%가 오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바닥 다지기 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려는 모습이 나올 거 생각하고 있고 이게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란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이제 기업들을 좀 위험에 좀 있는 기업들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성격인 것이지 증시가 빠졌으니까 증시에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증시 안정화 펀드 이거 금융시장 안정화 펀드 이게 또 증시 안정화 펀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하락은 아무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IMF 때는 제가 주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가 IMF 선언을 했을 때 이렇게 빠졌을까?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이 정도일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9.11 테러보다 더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9.11 테러도 그날 하루만 그렇게 빠진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는 이틀 연속 이렇게 폭락이 나온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것도 우리가 경험이 처음이고 이렇게 빠진 것도 경험이 처음이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증시가 6,300까지 갔었다가 우리나라만 조금 빠진 것이지 전 세계가 그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처럼 혹은 뭐 무역 분쟁 이슈라 이런 것들이 정말 장기화되면서 증시가 계속 빠져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시 안정화 펀드 그러니까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시장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시장 자체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어쨌든 이러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받는 거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은 나올 수 있겠 금융시장 관련된 정책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증시의 직접적인 자금은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이란발 리스크인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발 리스크. 앞서서 저희가 서킷 브레이커 같은 자료들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게 발동되고 나서 자료들을 보면 빠르면 한 달 반, 뭐 늦어도 한 3달 정도면 복구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격언 얘기들이 있죠. 포성이 울릴 때 사고, 나팔이 울릴 때 팔아라. 저희가 뭐 앞서서는 계속 패닉셀 반대 매매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걸 기회로 삼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얽혀서 나오고 있어서 뭐가 진실인지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승리의 나팔 혹은 종전의 나팔이 얘기가 조금씩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 말이 이번에도 통할지 우리 김 본부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봤던 건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을 때 그 날의 거래 혹은 그 주의 거래 혹은 그 달 혹은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어떤 형태로 흘러갔는지 다들 많이 찾아보셨을 것이고 예. 많은 매체를 통해서 자료들을 이미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건 뭐였죠? 그때의 조정이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보니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함정은 뭐냐면 전체 종목군들에 대한 기회가 아니라 일부 몇 종목군에 한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이걸 대입을 했었을 때 그러면 그 기회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섹터와 기업이 뭘까? 결국 주도주라는 것이고 주도주의 물길은 전혀 변한 것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산업 환경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HBM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디램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공포를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겠지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매수는 하시되 영업이익률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국 증시가 오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 화면 아마 잡아주실 수 있으면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비즈맵을 지금 열어보니까 프리장에서 이미 M7 기업들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 그리고 본장에서는 다른 변동성이 보일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생각했었을 땐 지금 어디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결국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빠졌었던 샌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의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프리장에서 많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가져오게 되면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도체 위주의 상승세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이 성장한 상황.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주가가 깎여 내릴 가능성이 없었던 기업인데 그러한 기업부터 저는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형주, 중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우선시 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도 일단 오늘 장 막판에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보여줬던 그 약간의 반등이 내일장에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부장님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이슈가 좀 길게 가지 않고 일단 장기화됐을 때 어떨지도 궁금하지만 길게 가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한번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을 주목해 보자 그러면 사실 이번 이란도 있겠지만 뭐 중국 타이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로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번을 좀 교훈 삼아서 앞으로 투자할 때 무언가 대비를 하거나 조심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 전쟁이라는 부분에 종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전은 없다. 예, 휴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음. 종전은 없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해요. 아하, 예. 물론 이제 뭐 몇 년을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원유가 아니라 이제 원유에 대한 그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을 하단하면은 원유뿐만 아니라 이제
그 농산물 가격까지도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시나리오로 먼저 지금 그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이제는 좀 다시 오늘 같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떨어졌지만 선별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스페인이랑 무역을 뭐 중단한다. 여러 대외 변수가 계속 꼬리를 물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대외 변수를 다 그 머릿속에 두면서 지켜보는 자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성급하게 어떤 매수 관점을 뭐 가져간다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저는 그거 같아요. 지금 뭐 펀더멘탈로 지금 시장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거에 대한 펀더멘탈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지만은 이게 불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은 좀 시장 상황이 그나마 좀 우호적으로 됐을 때는 언젠간 적극적으로 다시 담아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은 차분히 기다려야 되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우리 유 대표님께 짧게 이건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나 길어질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 재건주다 이러면서 뭐 항상 테마로 엮여서 오르는 모습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좀 뭐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전망 아까 러우 전쟁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도 뭐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몇 년째 이어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란 전쟁이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생각은 여전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최악을 감안한다라면 이란 전쟁이 정말로 길게 간다. 지금 제일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를 거기서 가져와야 되는 중요한 그 항로지만 그 중동 국가는 거기가 막혀버리면 식량 수입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중동 국가 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두렵다 보니까 지금 이란전이 장기화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때 단순하게 그전에는 약간의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희망 보고 돌아가면 되지라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게 돼버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주변 국가하고도 이란이 약간 좀 물귀신 작전으로 지금 계속 작전을 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시간이 가면 전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극단적인 것의 상황을 가정하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해결될 거라 보는 걸 보고 또 장기적으로 간다고 해도 아까 우리가 러우 전쟁 이슈 있었지만 러우 전쟁에서 그때 당시에는 보면 천연가스가 제 기억에 맞으면 몇 배가 올랐었고 밀가루 이런 게 엄청 올랐다가 나중에 다 그 가격대 이하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영향이 좀 클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기를 또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금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유가, 환율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김 본부장님, 네. 일단 환율 밤중에 보니까 뭐 1,500원도 웃돌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율 그동안 좀 안정세를 찾아가나 싶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기에 만약 다른 나라의 원화 환율 혹은 환시장은 굉장히 평범한데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의 압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변동성이 크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자금의 이슈는 우리나라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나 이란의 호주무르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받는 나라들이 유독 지금 환시장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힘들다, 우리나라만 빠진다, 우리나라만 회복을 못한다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개입에 대한 기대의 효과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그 못지않게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시장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장님께는 이 인플레이션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꼬리를 이어가자면, 물론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꽤 있었고, 그에 따라서 뭐 바이오나 여러 성장주들에 대한 주목을 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금리 인하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우리 코스닥 시장 특히나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섹터들이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이제 바이오, 뭐 2차 전지.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주라는 이 섹터들은 당장 어떤 실적이 아니라 지금 미래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인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실적을 좀 낼 수가 있지만, 역시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투자를 좀 받는 구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많이 갔고요. 근데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금리에 굉장히 좀 민감했던 상황이 있지만, 최근에 금리가 이 몇 년, 3, 4년 전까지 인상 시기 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의 타격보다도 오히려 저 임상이나 다른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 부분으로 좀 주가가 재평가됐던 트렌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런 이 중소형주들의 어떤 그런 섹터들의 타격은 저는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금리라는 뭐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 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라는 부분이 환율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순 어떤 이 섹터에 대한 이 안 좋은 영향보다도 전체적인 이 시장 거시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머릿속에 좀 유념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워낙 뭐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얘기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 증시의 움직임도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분석이 많겠습니다만,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이 키워드들 중에서 궁금해할 건 5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5번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이 앞으로 가장 강할 섹터 혹은 종목은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답변은 세 분으로부터 짧게 모두 다 들어보고 싶은데, 자, 먼저 김 본부장님, 네. 어느 쪽, 뭐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섹터로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꾸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정이 나와서 손실률이 커진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찾으면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주 여전히 주도주 맞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전력 인프라까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의 선택이 어렵다면 쉬운 방법이 하나 있죠. ETF를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코덱스 반도체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기계 쪽에서는 3대장밖에 없죠.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하지만 여기서도 가장 큰 대장주를 본다면 HD현대일렉트릭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석적으로 이해할 만한 내용일 것 같고, 우리 다른 두 분은 이런 얘기를 또 중복해서 해주실지, 그럼 더 강조가 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지 궁금한데, 이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툼에 동참하지 말아라.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툼에 예. 동참하지 말고 포지션 유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증시를 믿을 수 있는 구조는 어쩔 수 없이 그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그 섹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믿을 수밖에 없는 의존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주도주들이 낙폭을 컸을 때 그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은 계속 가져가야 되고, 혹시 제가 계속 이제 투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의 의미는 또 단기 매매 이거에 또 혹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산주 또 이제 그 유가와 관련된 변동성 큰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해봐야겠다. 혹시 이쪽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그 또 그 투자에 대한 가치관이 또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매하지 말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가져가지 마시고 항상 어떤 시장 상황을 계속 주시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 매수, 뭔가 이때가 기회다 노리는 그런 매수도 일단은 동참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더 큰 손실이 날까봐 매도를 하는 것도 당장은 액션을 취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그냥 기존에 그 투매를 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좀 약간 좀 그 벗어나 있는 그런 좀 내수주 같은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건 좀 저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예. 어떤 시장 상황이 좀 정상화됐을 때 이런 외부 이슈가 아니라 펀더멘탈 장세로 회귀했을 때 그때 종목들을 또 강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아마 그 말씀을 해주실 기회가 조만간 있을 것 같고요. 유 대표님은 네. 어느 쪽 주목하고 계신지요? 뭐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무지성으로 시장의 종목이 다 빠진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충격이 있고 나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올라가면은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잘 가던 종목이 못 가고 다른 새로운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그날 바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가 안 바뀐다라면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이 오히려 이제 신고가 내면서 더 가는 거다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주도주가 바뀐다,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뀐다. 이거는 내일 당장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혹은 길면은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어디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종목 갖고 계시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이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기준은 없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갖고 계시면 안 팔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게 맞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종목을 교체하더라도. 근데 좀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 정말 계속 저점을 깨다가 이번에 저점을 또 깼다. 그런 종목은 그냥 반등을 줄 때 빠르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주도할 쪽을 공략을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준비해 주신 자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 이어서는 섹터 얘기가 쭉 이어지니까요. 앞으로 야간투자본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